자, 지금부터는 학습 이론의 학습에 대한 정의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시면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 또는 훈련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인 행동 및 행동 잠재력의 변화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읽을 이 학습의 일반적인 정의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학습이론 시험지 받으면 1번 문항 정도의 이 학습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읽는 학습의 정의들은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장에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 또는 훈련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다가 22년도에 옳은 문장으로 보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자, 뒤에 문장이 있죠. 학습은 비교적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및 행동 잠재력의 변화이다가 또 23년도에 4번의 옳은 보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24년도에는 이 비교적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및 행동 잠재력의 변화와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 또는 훈련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다를 약간 섞어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옆에 좀 적어두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혹시 사회인지 학습이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모델링이라 함은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건데 누군가를 봤을 때 저 모습을 내가 따르고 배워야지 저 사람이 제 롤모델이에요 했을 때 그 롤모델을 바로 동시에 따라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데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실행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서 옳은 문장이었냐? 학습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시 일어나지 않아도 학습으로 볼 수 있다가 이제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왜요? 사회 인지학습이론에서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실행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마음속에 넣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 아, 요게 이제 24년도 아까 즉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장과 맞닿아 있네요. 바로 따라하지 않아도 내 롤모델을 곧바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행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저거를 배운 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24년도에 즉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태도의 변화는 학습의 영역에 포함된다. 태도가 너 애티튜드가 변했네. 이것도 누군가를 보고 좋은 애티튜드를 받은 거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학습이 되겠죠. 요거는 23년도에 3번에 맞는 보기로 들어간 문장이었어요. 자, 밑에 또 읽을게요. 후천적 변화의 과정으로서 특수한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즉 환경에 의해 개인이 내적으로 변하는 것이 학습이 되겠고요. 학습은 학습자들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제공된 학습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호작용이란 제공된 학습의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등의 지적, 정서적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 지금 방금 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지적, 정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가 23년도 1번 보기에 맞는 문장이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정서적 활동도 포함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장에 따라 개인 내에서 일어나므로 자, 성숙 어떤 거예요? 제가 5살 때는 친구들 거 장난감 빼앗고 이제는 친구들 거 장난감 빼앗으면서 놀진 않죠. 왜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살 때는 엄마가 이렇게 아동식을 먹여주면 여기 이렇게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땐 닦지 않았어요. 왜? 그땐 묻혀도 엄마가 닦아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고추장을 많이 흘리면 닦아야 되겠죠. 남보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닦았어요. 그랬을 때 친구가 너 학습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한 거는 학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게 21년도 옳은 답이었고요. 23년도 2번 보기, 24년도 2번 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학습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없으며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없는데요. 왜? 아까 우리
롤모델로 정할 때 내가 누군가를 TV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말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눈빛으로 했어요. 그쵸? 근데 친구가 내 마음을 읽고 너 지금 방금 저 사람 롤모델로 학습을 했네. 아니에요. 학습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요. 24년도에 틀린 문장으로 어떻게 들어갔냐면 학습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틀린 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롤모델을 내가 1년 뒤에 할 건데 롤모델 행동을 1년 뒤에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친구가 보고 관찰하고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병, 피로 또는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신체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파서 공부 안 했어요. 저 친구는 항상 부지런하고 매일 공부한 친구인데 오늘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아파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쟤는 오늘 학습하지 않네, 변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신체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는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퀘일러와 코프카는 학습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스키너는 학습은 강화에 의한 조건화의 과정이다. 행동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하며 추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 때 한 명 한 명씩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읽어두기만 할게요. 15년도에 그런데 옳았던 문장을 뽑는 거에서 스키너는 행동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15년도에 옳은 문장 답이었습니다. 요거는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거는 이제 스키너든 뭐든 왓슨이든 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설명은 다음 수업부터 할게요. 자, 지식인을 보시면 학습과 구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수행은 과제나 동작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수행이 반복 지속되며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학습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릴 때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두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부 한 모만 사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때는 엄마가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했으니까 슈퍼마켓에 갔다 와서 두부를 사왔어요. 근데 엄마를 도와준 행동이 학습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엄마가 시키는 거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수행을 해본 건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행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마다 뭔가 부족해 보여서 어머니가 손이 없어 보이면 내가 알아서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왔어요. 엄마, 고추장이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사올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서 고추장 좀 사와 해서 사왔어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는 행동을 학습한 거예요. 근데 일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뭘 좀 사와라 했을 때 사서 갔다 온 거는 수행이지 아직은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2018년도에 학습과 수행은 구분되어야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보기에. 자, 그 다음에 23년도에 틀린 문장은 학습과 수행은 같은 개념이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 잡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은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고요. 특히 신체의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성숙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고요.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출현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발달은 학습은 주로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서 개인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발달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로서 개인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키가 커지는 거 학습이에요? 아니죠. 발달인 거죠. 자, 학습의 범위 광의학습, 협의학습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교수학습 지도의 원리도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통합의 원리, 목적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직관의 원리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학습의 기대 효과 하도록 할게요. 자, 교사의 기대 형성이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는 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교사가 막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학생에 따라 각각 다른 기대를 형성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담으로 싹수가 노래 이런 말 쓰긴 쓰잖아요. 근데 크게 될 놈이야 이런 문장도 쓰죠.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자,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교사의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높은 성취를 이루고 교사의 낮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낮은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자,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 문장이 17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장이 쭉쭉쭉 있었어요. 17년도 리을의 옳은복이었습니다. 다시요. 리을의 옳은복이 읽어볼게요.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번에는 방금 17년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제 옳은 문장 고르라였잖아요. 니은이었던 복이 보러 갈게요. 17년도 니은복이었습니다.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거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예시는 그거죠. 제가 만약에 축구 감독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 학생은 축구를 하면 딱 좋은 신체 구조야. 제가 사실 축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축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서 너무 다리가 길면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약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니 다리가 좀 적당히만, 그러니까 많이 길지 않아야 사실은 다리가 짧을수록 중심을 잡기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 이런 체조 선수는 또 신체가 굉장히 근육이 잘 발달해야 이렇게 막 잡고 돌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 코치들은 딱 이제 봤을 때 저 아이는 신체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농구하기 딱 맞아, 배구 강 스파이크 때리기 딱 맞아, 축구하기 좋아, 아니면 수영하기 딱 맞아. 우리 퀸 연하님 봤을 때 뭔가 유연성이 막 발끝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피겨를 했을 때 동작이 아름답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는 막 이렇게 했을 때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면 피겨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 수준에 머무는 것을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게 17년도에 기역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요.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서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이제 머물게 되니까 기대 유지 효과입니다. 자,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 보시면 피그말리온 효과 나와 있죠. 요게 얘가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요. 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누가 실험했냐면 로젠탈이란 남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피그말리온은 또 이름이 뭐냐?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입니다. 머리 아프죠? 이름이 3개나 있어요. 다시 로젠탈이란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의 의미가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예요. 이제 읽으러 가볼게요. 피그말리온 그리스 신화 내용 뭡니까? 피그말리온이 모태솔로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하면서 이 사람이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아직 우주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의 미래의 여자친구야 하면서 조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조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제우스라고 칩시다.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이 그 피그말리온을 보면서 어떡해. 쟤 모태솔로야.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가지고 조각을 자기 이상형으로 조각하고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저 이상형의 조각을 여자로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모태솔로한테 이상형의 조각을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행복해했죠.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꿈꾸면 그대로 된다. 아까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그리스 신화 얘기하고 읽으러 가볼게요.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로서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한다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 아까 그 사람이 실험했다 그랬죠. 실험 연구를 통해 피그말리온 효과를 입증하여 로젠탈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이런 여자친구 만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교사가 학생을 기대하고 믿어주면 그 기대와 믿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 지식인 이어서 한번 볼게요. 로젠탈 효과 심리 실험 봅시다. 로버트 로젠탈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검사 지능 숫자는 몰라요. 애들 지능 모르는데 그중에 그냥 뽑기로 20%를 뽑았어요. 학생을.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이 높고 그러니까 교사한테 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능이 높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로젠탈이 뽑은 거예요. 교사한테 딱 명단을 주면서 얘네는 지능이 높고 학업 성취 향상이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에요. 특별 관리해 주세요.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교사는 어때요? 이 명단을 받고 얘네들이 크게 될 놈들이란 거지? 이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 말 없네요.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너가 IQ가 엄청 높대. 나중에 공부 엄청 잘한대 하면서 저 심리학자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20%만 뽑아줬는데 20%가 엄청 지능이 높고 공부를 잘한대. 너 화이팅! 너 머리 좋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8개월 후에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우수 학생 명단에 속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능검사 점수가 더 높게 나왔고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사가 이제 계속 그렇게 바람을 넣은 거예요. 바람보다는 이제 기대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너는 천재가 될 거다. 넌 공부 잘할 거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실험이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신화 속으로 이제 이용해서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자,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가 골렘 효과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아까 너는 싹수가 노래 어떤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한테 에이 그 싹수 노란 놈 맨날 첫날 공부해봐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이 되겠고요. 교사가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 백날 첫날 해봐라 네가 합격하는지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의 생활 태도가 나빠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이 골렘 효과가 되겠고요. 아까 우리 17년도 박스에 기역, 니은, 디을, 리을 중에 맞는 문장 고르라는 거에서 이 골렘 효과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해요? 디귿에 맞는 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요. 골렘 효과 어떤 거라고요?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이 되겠고 교사가 학생한테 부정적인 기대를 가졌을 때 학생의 생활 태도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늘의 주요점이에요. 오늘의 주요점은 이제 학습의 정의랑 이 교사의 기대 형성이랑 이제 지금 하는 드웨의 성취 목표 지향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공부할 때는 제가 다른 과목 여러분 심리 측정 듣고 오셨죠? 그 뭔가 뭐뭐 대 뭐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좀 더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한쪽은 좋은 거, 한쪽은 나쁜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걸 여기다 먼저 적어볼게요. 우리 책에는 지향학습자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네 글자만 적을게요. 자, 반대로. 자, 이제 반대입니다. 여기가 자, 여러분 둘 중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좋은 걸 먼저 적을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안 좋은 녀석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숙달이 좋다, 수행이 좋다 이게 좀 생각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단어를 붙이면서 그 영어 단어에게 이제 긍정 부정의 이제 힘을 좀 강하게 심어줍시다. 여러분, 나 청상 3급 마스터했어 라고 했을 때 마스터했다는 거, 바리스타 마스터라고 하죠. 뭔가 마스터란 단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이제 후반부에 배울 건데 내재적 동기,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언가를 좋아서 했을 때
그거를 완성했을 때 마스터했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우리 뭐 타로도 타로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숙달 목표는 사실 영어는 마스터가 붙습니다. 마스터리가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돌 가수분들 때문에 조금 말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수분들 퍼포먼스라고 하죠. 막 이렇게 군무 추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좀 좋은 단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 준비하면 약간 어른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이 되면 회사에 가서 무슨 압박을 좀 받냐면 그 수행 실적 압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네 퍼포먼스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돌은 퍼포먼스를 이렇게 군무로 하지만 아이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실적이에요, 실적. 그래서 실적 체크를 당할 때 우리가 좀 많이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퍼포먼스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퍼포먼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좀 억지로 자꾸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수행을 제가 적진 않을게요. 수행 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애를 다운시키세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거고요. 여기는 좋은 거라고 이제 보고 배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개념을 잡고 나서 읽어볼게요. 자, 드웨의 성취 목표 지향성 보시면 성취 목표 이론은 성취 동기 이론의 목표 지향성 개념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목표는 과제 수행에 주의 집중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며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의 속성이 있죠. 성취 목표 지향성은 자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숙달 목표 마스터리 골과 우리가 억지로 공부하기로 해서 수행 실적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머릿속에 이제 실적을 외울 필요는 없고 수행 실적이에요. 수행 실적 목표 지향성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숙달 목표는 과제 자체나 개인의 성장을 기준으로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고 수행 목표는 타인과의 비교, 뭔가 경쟁 이런 거 우리 나쁘다고 배우죠. 그렇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나쁜 놈이에요. 자, 규준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혹시 심리측정 상급이면 저와 함께 하고 왔잖아요. 규준지향 평가, 상규는 내 친구,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를 하면 우리 경쟁을 해야 되겠죠? 쟤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준지향 평가는 좋은 놈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만 성장했으면 괜찮은 애예요. 얘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요. 얘는 이제 남과 비교를 해요. 확실히 얘가 나쁜 놈 느낌 오죠?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자, 일단 규준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16년도에 3번의 오름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놈 보러 갈 거예요. 좋은 놈 갑시다. 숙달 마스터, 좋은 놈,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지능에 대한 자, 이건 짧게 말해야겠다. 고정신념보다 뭐예요? 증가신념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인정보다 내 성장이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능은 증가 계속 할 수 있다. 내 지능 정해진 거 아니다. 나 100? 아니야. 나는 오늘 110이 될 수 있고 내일은 120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증가신념을 가지고 있고 난 남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잘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스터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성장이 동기화된다. 이 문장이 16년도 4번의 오름보기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어떤 외적 보상보다는 이 외적 보상 돈보다는 학습 과정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제의 숙달, 향상,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다소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과제 수행 성공 시에는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귀인을 하고 우리 귀인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실패 시에는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패해도.
학습에서의 실수나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남들 앞에서 실패해도 수행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실패해도 약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좋은 놈이잖아요. 자, 남들 앞에서 실패해도 수행에 만족할 수 있다. 이 문장이 22년도 5번에 옳은 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려움에 끈기 있게 직면하고 지금부터 19년도 답이에요. 성공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며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9년도 답에는 사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써놓으세요. 지금 이 문장을 좀 다른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성공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19년도에는 지능이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특성이라고 본다라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19년도에는 지능이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특성이라고 본다라는 것이 이거랑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며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가 15년도에 옳았던 답으로 나왔던 것이 방금 읽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구체적인 질문과 요점 정리 같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숙달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이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보다 메타인지, 초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초인지 전략 좋은 거니까 얘네들이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기조절적인 학습과 행동을 하며 수행을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보다 자신이 얼마나 아까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성장한 게 더 중요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얘 약간 나쁜 놈으로 보기로 했어요. 수행, 우리가 이제 실적이란 단어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수행 실적 목표 지향 학습자 볼게요. 제가 이제 실적이란 단어는 여러분한테 좀 안 좋은 거라고 인식시키려고 끼워 넣은 겁니다. 이해하려고. 자, 이제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지능에 대해서 고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IQ가 100이 나왔어요. 만약에 친구가 110이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제 IQ 90이라고 칩시다. 90 친구는 100이 나왔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야 유리야 너는 90이잖아? 넌 내일 또 90이고 1년 뒤에도 90이고 5년 뒤에도 90이고 100년 뒤에도 90이야 IQ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공부해서 성장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너 90이고 넌 5년 뒤에도 90이지? 난 5년 뒤에도 100이거든?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 판단 2016년도에 기은,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지능에 대해서 고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18년도 니은에 옳은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숙달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가 스스로 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반면은 22년도에 2번에 옳은 문장이었고요. 자, 이번에 22년도 1번 옳은 문장으로 갑니다.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은 남의 눈에 유능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한 친구들이에요, 이쪽은. 자, 이번에 지금 이제 2번 문장 읽고 학습 과정보다 학습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읽을 문장은 16년도 5번에 옳았던 문장이었고요. 18년도 기은,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디귿에 옳았던 문장이에요. 지금부터 읽을게요. 과제 수행 실패 시에는 자기 능력 부족으로 기인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며 특히 시험 같은 평가 상황에서 더욱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특히 시험 같은 평가 상황에서 더욱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이다가 이제 24년도에 니은에 맞는 보기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아까 비교를 하자면 얘는 실패하면 어디에 귀인해요? 우리 귀인 이론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학습 이론에. 숙달 목표 지향자들은 네가 노력을 많이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야. 노력으로 귀인하고요. 얘네들은 아까 지능이 고정되어 있죠? 네 능력이 딸리는 거야 라고 귀인을 합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할 문장은 24년도에 디귿에 옳은 문장으로 나왔어요.
도전적인 과제보다 실패 가능성이 낮은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수행평가가 동기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수행 접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자신감이 있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수행 회피 목표 지향자 학습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수행 접근 목표 지향성이 높은 경우 과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아까 말했죠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고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은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 등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기불능화 전략 뭔지 한번 볼게요. 옆에 우리 회색 칸 있죠. 자기불구화라고도 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어형태 인지적 전략입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렵게 나와 있네. 이거 뭐냐면 제가 왠지 나 청상 3급을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청상 3급 볼 때 신청할 때 내가 그날 아파가지고 신청 못했어. 내가 절대 실패할 것 같아서 못한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아파서 신청 못한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아파서 안 한 거야. 흥미가 없어서 안 한 거야 하면서 뭐예요? 방어를 쓴다는 것이 자기 불능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능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보다 얘네가 상대적으로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얘네가 우리 나쁜 놈으로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수행 목표 지향은 증가하고 숙달 목표 지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자, 이거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1점이라도 점수 오르면 성공한 거죠. 얘네들은 타인이랑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등수가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 그걸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시험 점수로 상대평가를 하여 등급을 매기는 현실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학습된 무력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습된 무력감은 학습이론에 나중에 또 나오는데 먼저 읽어보자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학습된 무력감을 사실 발견해냈죠. 자신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거나 계속해서 실패할 경우 이 무력감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난 뭘 해도 못할 거야. 이게 학습이 된 거죠, 몸에.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오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무력감을 학습합니다. 그게 학습된 무력감이고요.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될 때 나타나고 삶의 다양한 시도들이 좌절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움츠러들게 되며 결국 포기해버리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수행 지향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아까 계속 얘네들은 뭐 부족? 능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의 동물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요거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지만 금방 빨리 설명을 하자면 강아지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떤 A 케이지에는 이제 어떤 A 케이지 이제 가둬놓는 케이지에는 걔가 어떤 버튼을 뛰다가 누르면 문이 열려서 도망을 칠 수 있고요. B 케이지에는 어떤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케이지에 문이 열리지 않아요. A 케이지, B 케이지 둘 다 밑에 전류를 흐릅니다. 이 전류가 찌릿찌릿해서 아파요. 막 발끝이 좀 탑니다. 그런데 A 케이지는 막 강아지가 아파서 발을 디디다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문이 팡 하고 열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전기자극 안 받죠. B 케이지에는 전기자극을 계속 흘려보내서 발바닥이 계속 타고 있는데 어떤 버튼도 없어서 이걸 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모르고 막 발 아파서 띵띵 뛰거든요. 근데 나중엔 그냥 전기 지지지지 통구이 되면서 누워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때도 도망칠 데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력감을 학습한다 해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자, 요거 많이 나왔죠?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우리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될 때 나타난다가 20년도 기획에 옳은 문장이었고요. 삶의 다양한 시도들이 좌절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움츠러들며 결국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 24년도 리을에 옳은 보기였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실험 자체를 인간에게 한 게 아니라 물론 인간을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실험은 개한테 했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의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획에 옳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된 무력감 발견해낸 학자는 마틴 셀리그만이다. 이게 23년도 4번에 옳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거나 계속해서 실패할 경우 생긴다라는 문장이 24년도 디귿에 맞는 문장, 23년도 5번에 옳았던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력감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 중에 지금 시험에 안 나온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과 성숙의 학습 이론은 어차피 우리 파블로프, 스키너 배우면서 이거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행동주의적 관점도 지금 파블로프 쏜다이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인지주의적 관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반두라 모델링부터 출발해서 톨만 이런 거 다 배울 거니까 한 명 한 명씩 학자들 따로 배울 거니까 개인적으로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경생리학적 관점도 우리 뇌에 다 해부하듯이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대신에 학습 심리 이론가들 밑에 네모 칸 박스 있죠? 요거는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연도별을 미래로 오면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16년도 1번에 어떻게 이 학습 심리 이론가들은 나오냐면 이론가 이름이랑 이 이론가가 말한 내용이랑 서로 이제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라 할 때는 옳은 문장 4개가, 그러니까 4명의 학자와 4명의 학자 말한 것과 이제 옳은 것이 이어져 있고 하나가 틀린 게 돼 있겠죠. 틀린 것을 고르라 할 때는 학자가 말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년도 1번에 분트가 심리학 아버지, 지금 제가 연도별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빨리빨리 찾아가면서 보세요. 자, 분트 학자 이름 보시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사고의 기본 구성 요소를 밝히고자 내성법을 사용했다가 16년도 1번에 옳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16년도 2번이 틀린 문장이었는데요. 우리 밑에 보시면 베르타이머 보이나요? 학자. 이 내용이 틀린 문장이었는데 틀린 문장 우리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베르타이머는 그 맞는 문장이 뭐냐? 사물에 대한 인식은 조각의 합이 아니라 조직된 전체의 형태를 지각하는 것이다가 옳은 문장인데 이거 틀리게 나왔어요. 16년도에. 자, 16년도 3번에 옳았던 문장 학자 지금 쏜다이크 빨리 찾으세요. 쏜다이크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기체가 행동 후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는 효과의 법칙을 제안했고 또한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라고 해서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는 18년도 2번에 쏜다이크와 또 맞는 문장으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16년도 이제 4번 보기 갈게요. 밑에 에빙하우스 학자 찾으세요. 에빙하우스가 학습이 연합 경험의 횟수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망각 곡선을 연구했다라는 것이 에빙하우스가 16년도 4번에 옳은 문장으로 나왔고요. 21년도에는 에빙하우스 뒤에 문장을 틀린 문장을 넣어서 틀린 문장으로 이제 한 번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16년도 5번 보기 옳은 보기로는 누가 나왔냐면 제임스가 나왔습니다. 학자 중에 제임스 찾아주시고요.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 과정이 총체로서 환경 적응에 관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했다가 16년도 5번에 옳은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옆에 칸으로 가서 16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로 갈게요. 자, 밑에부터 출발합니다. 16년도 디귿에 옳았던 문장으로 갈이라는 학자를 찾아주시고요. 옆에 뇌의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연구했다가 16년도 디귿에 옳았던 문장, 16년도 리을에 옳았던 문장 밑에 칸트라는 학자 찾아주시고요. 의식적 경험은 경험적 세계에서 유발되는 감각적 경험과 생득적 정신 능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가 옳았던 문장. 자, 이제 18년도로 갑니다. 우리 지금 거슬이란다. 칸트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헵이란 학자가 있어요. 18년도 1번에 옳았던 문장이 헵의 경험주의적 학습 이론을 강화하였으며 신경망이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봤고 인간에게는 최적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18년도 1번에 옳았던 문장이고요. 이제 또 18년도가 아까 2번 옳았던 문장이 쏜다이크의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였고요. 이제 21년도로 갈게요. 21년도에는 옳은 문장을 고르라가 답이었고요. 그럼 틀린 문장 갈게요. 21년도에 틀린 문장, 우리 아까 갈이란 학자 위에 스키너가 있는데 스키너로 가겠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학습을 설명했으며 행동상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하며 추론 과정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면적 정신적 경험보다 외현적,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의 변화를 중시했다가 맞는 문장인데 이걸 틀리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스키너 위에 톨만 보겠습니다. 톨만이라는 학자는 신행동주의를 대표하며 환경적 자극, 생리적 충동, 유전, 과거의 훈련, 연령에 따른 성숙도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가 맞는 문장인데 21년도에 틀린 문장을 갖다 붙여놓고 21년도에는 옳은 문장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거 4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나왔던 기출은 다 다뤘고요. 나머지 학자들 읽으러 갈게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의 출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학자 플라톤부터 갑니다. 본질과 관념은 표면적인 존재인 형상과 달리 타고나는 것이며 학습은 타고난 이데아를 체계적인 지식체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가 플라톤이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갑니다. 학습은 물리적인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봤다. 분트 아까 했고요. 손다이크 아까 했습니다. 에빙하우스 아까 했고요. 제임스 했습니다. 파블로프 갈게요.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로서의 뇌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밑에 왓슨은 행동은 적절한 자극을 선택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봤다라고 했고요. 베르트하이머 아까 했습니다. 켈러 갈게요. 켈러는 통찰학습 이론을 주장하였으며 학습은 시행착오가 아닌 통찰 과정이라고 봤다. 자, 레빈 가겠습니다. 사회적 장애, 역학적 합성 및 인과관계를 설명했고요. 자, 아까 해봤고요. 톨만 미리 했습니다. 헐 갈게요. 헐이란 학자는 동물 실험을 통해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연구하고 학습 이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스키너, 갈, 칸트, 거스리 이미 아까 제가 16년, 18년, 21년 하면서 다 했습니다. 거스리 했습니까? 거스리 18년도 5번에 옳은 보기로 나왔는데 거스리란 학자는 행동 동반 자극들의 연합이 반복되면 그 행동은 추후 유사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년도 5번에 옳은 보기로 나왔어요. 자, 동물로 연구를 하는 이유. 우리 아까 그 학습된 무기력, 전기 볼트 흐르는 거 개한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물 연구를 하는 이유는 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15년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동물로 연구한 이유로 맞는 것을 모두 다 고르라 였는데요. 그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줄 먼저 안 읽고 밑에부터 읽을 거예요. 15년도 기억보기였습니다. 동물 연구를 하는 이유는 동물의 학습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줄에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실험을 동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15년도에 리을에 맞는 보기였고요. 자, 15년도 니은에 맞는 보기 갈게요. 인간은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연구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15년도 디귿에 맞는 보기 갈게요. 동물은 체계가 단순하여 단일한 변이의 효과를 분리해내기가 쉬운 게 2015년도에 디귿에 맞는 보기였고요. 우리 안 읽은 문장 하나 있어요. 동물의 경우 유전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동물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15년도에 나왔으니까 동물 연구를 반대한 이유가 앞으로 미래에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한 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다른 종에게 일반화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스키너 배울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스키너는 비둘기가 이걸 팔을 이용하지 않죠. 부리로 이용하죠. 근데 강아지는 아까 손 하면 손을 올리죠. 그래서 부리로 쪼는 것과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 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종한테 일반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행동에 관한 동물 연구는 단지 이론가에게만 유용한 사실들을 제공할 뿐이고 동물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이 인간도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할 권리가 없다. 컴퓨터 모사법으로 동물 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왜 진짜 동물을 갖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냐라는 것으로 동물 연구를 반대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학습의 정의부터 또 우리가 드웨게의 성취 목표 지향성 한번 살펴봤고요. 교사가 학생한테 기대를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